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가겠습니다. 실적 우려가 큰데 동학개미들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오만전자, 현대차, 줍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12월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시면 이 빨간 라인이 개인입니다. 개인은 줄기차게 사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 삼성전자고요. 기아,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팔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내린 반도체 자동차 대장주,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아웃퍼폼인 거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순으로 매도 폭탄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률 큰 종목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실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죠.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신규 매수 분들도 있지만 소위 물타기를 하는 층들, 그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전망들이 좋았고 더군다나 2020년에 새바람이 불었죠. 주식은 사면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해서 10년, 20년 봐야 된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게 많은 동학개미 운동을 이끄는 역할을 했고 거기에 감명받으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빠질 때마다 사야죠. 모아 가야죠. 10년, 20년 바라보고 가야죠. 그렇게 하는 행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기사도 그렇습니다. 과연 개미들이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10년 뒤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 그 유명한 투자자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으면 쓴 얘기가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스트롱바이를 계속해서 10년, 20년 외쳤던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 이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좀 비꼬는 기사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도 지금 여기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가서 판명이 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10년, 20년 투자하는 건 전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주식에 10년, 20년 투자를 하셔야지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10년, 20년 투자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졌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 이익이 7조에서 6조, 적게는 5조까지 나옵니다. 실적이 꺾였어요. 실적이 꺾였다는 거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눈으로는 실적이 꺾인 걸 확인했지만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안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나온 기사죠. 드디어 포드가 1월부터 11월까지 53,700대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53,300대를 팔면서 3위를 밀려났고요. 1위는 테슬라고요. 2위가 포드가 올라왔습니다. 포드가 올라오게 된 것은 IR법에 따라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포드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차가 비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비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쌌기 때문에 조금 그 매출이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딱 보조금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500만 원이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현대차와 포드 중에 뭘 사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포드라는 게 더군다나 이건 픽업 트럭 SUV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관점이 과연 옳으냐?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내가 한 종목을 샀으니까 이 종목은 내가 10년, 20년 살 것이야 라고 보는 시각 맞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이 여러분을 배신 안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기업이 배신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배신하는 거 있고 하나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과 동행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판단 내린 게 잘못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회라든지 뭐 지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처음에 맺었던 생각이 중간에 바뀐 적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황을 원래 가치 투자란 건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셨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면 그냥 방치해두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도살펴보고 아픈 데 없나, 물 줘야 되지 않나. 이게 기업의 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고 있나, 현대차가 돈을 잘 벌고 있나,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난 눈 감고 살래.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뭐 약간 삐딱선을 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기 민감주, 경기 사이클 타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저는 계신데. 작년도부터 그랬고 예.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2020년에 샀던 종목들은 잊으시고 그거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2022년 들어서 단 한 번도 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네카오에 대해서 물타기를 계속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는 점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추가 매수의 시기보다는 새로운 포트를 꾸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이 계속 빠지는 과정에 있어서 예. 성장 산업이라는 게 태저이방원도 좀 올라왔고요. 예. 방산도 올라왔고요. 지금 여행 관련주도 올라와 있고 지금 제가 내년도를 관통하는 것을 보면 2020년도에 관통하는 것은 제가 2000지 소재로 봤으면 저는 내년도 장비주로 봅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 통신 장비,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이건 미국에다 공장을 막대하게 짓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내년이 관통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KPX 이제 증가하는 쪽이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통신, 예, 이쪽에 장비라는 키워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하얀 석유라고 요즘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리튬에 대해서 관련 테마주의 들썩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황금 소금에 빠진 포스코라고 이렇게 달려 있고요. 12년간 사업 주요 경과들, 예, 포스코에서 투자했던 내역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염호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첫 채굴 재련 공장에 대한 그 사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고요. 2030년 연 10만 톤 생산 체제가 될 거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리튬 없는 리튬 테마주라는 점, 불안한 급등이라고 이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리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원용 리튬 가격이 떨어진 그런 트리거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지난달 대비해서 82달러에서 85달러로 올랐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원래는 공업용 리튬 가격은 79달러에서 74달러로 떨어지다 보니까 공업용 리튬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우리나라 장외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중국에서 공업용 리튬을 들여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리튬이 없는 리튬 테마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관심을 좀 갖는 거죠. 예, 지주사에서 다 이제 투자를 예, 하는 여기 거고, 이제 되는 이거는 거죠. 좀, 자, 10만 톤 생산 체계를 이제 갖춘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매장량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장량 중에 우리가 이 상품성 있는 거는 약 30%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가미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데모 플랜트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한번 일단 실험을 한 플랜트가 됐고 이제 그거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만든 거예요. 데모 플랜트가 생산된 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2차 전지 업체에 지금 다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으니 너네가 이걸 한번 써보시오라는 건데 최근 이거와 관련돼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이 테스트 기간이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8개월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전달이 됐고 예. 이 테스트가 통과되는 게 내년 하반기예요. 내년 하반기에 테스트가 통과돼서 물량을 공급해라라고 한다라면 이제 공장 완성되는 게 내후년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 본격적으로 2024년서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사 리포트의 요지는 뭐냐면 생각보다 매출이 수년된다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자 2030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포스코홀딩스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 시각은 경계하자.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 때문에 부각받고 이거에 대해서 부각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 생산하는 거와
그 기업체를 물건 쓰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아이폰 뭐 삼성 휴대폰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안 사면 그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테스트 통과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예. 포스코홀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본격적인 매출이라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저는 그거 다 견뎌내고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이거 좋은 종목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일어난 시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갖고 10년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수산화 리튬 테마에 휩싸여가지고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만든다니 호주에 리튬 강산이 있다니 이게 뭐가 되겠다라는 뇌피셜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테마주 투자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생각보다 뭐 재무제표가 안 나오네, 뭐 캐페스 투자 들어가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네, 뭐 어느 기업이 통과를 못했다네 이런 악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때마다 사세요. 이 성장설 보신다라면. 성장설 보신다라면 예. 그럴 때마다 사시는 거고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조금 조정하시고 이런 게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뭐 2차 전지주가 네.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지만 네. 한 2년 전으로 시계열을 좀 다 돌려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선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보면 덜컹거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투자 기법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LG엔솔 여러분들 최근에 네.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나온 그 월요일 날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예. 리포트의 3분의 2가 절반 정도가 밸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리포트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이 리포트를 누가 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그걸 그렇죠.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리포트는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리포트의 대상은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의 몸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밸류 논란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온다라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논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네. 예, 과거에 그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세 그 이전에 이미 덜컹거림이 한 수년간 있었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옳지 않은 접근 방법 이쪽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긴 관점에서 노이즈가 크고 급락을 할 때마다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긍정 평가하신 거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외에는 지금 이제 어차피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 물건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의 주인공급이에요. 네. 해운사 네. 신용등급 업, 시황 대비로 불황을 넘는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중국 쪽에서 그 운임지수 상승 소식이 오늘 오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MM, 대한해운 등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나오고 있고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도 있습니다. 시황 변동이 있지만 감내할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놨고요. 호황기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했고 선종 다각화 노력 등의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요건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벌크 시황 개선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기대감이니까요. 저희가 네.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뭐 벌크 쪽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고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저는 꼭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트리거가 애매해요. 이게 리오프닝 한다 그래서 공장이 막 가동이 되면서 이게 벌크가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일어날까요? 벌크 혹은 뭐 컨테이너. 벌크랑 컨테이너는 다릅니다. 예. 다른 게 뭐냐면 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들이 움직이는 네. 거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가 움직인 다음에 물건이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건 벌크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죠. 움직이는데 컨테이너가 움직여야 될 지금 황금 노선은 상해 LA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과 계속 삐그덕거리죠. 그건 HMM이고요. 대한해운 같은 벌크죠. 벌크의 황금 노선은 어디냐면 상해 호주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 호주와 중국 관계가 안 좋죠. 그 철강석을 끊으면서 철강석 가격이 급등해 버렸죠. 이런 트리거들이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 움직이는 벌크들은 대한해운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그거고 펜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노선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신용 등급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신용 등급이 이제 그 HMM 기준으로 BBB급에서 BBB 플러스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후행 지표라는 거. 일단은 재무적으로 됐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거.
BBB에서 BBB 플러스가 되면 드디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인수하죠? 금융기관이 인수를 해줘야 돼요. 금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의 최저 등급은 BBB 플러스급입니다. 아, 거기로 이제 올라간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딱 예를 들어서 뭐 3천억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3천억을 만기 뒤에 상환한다라기보다는 리볼빙을 하거든요. 리볼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기관이 3천억의 채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안타깝게도 시황이 안 좋아서 다시 BBB급으로 떨어지면 차환 발행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돈이 부족해서 발행한 건데 기업이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BBB 플러스급에서 BBB급으로 떨어짐으로써 채권 발행이 안 돼서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비행기는 들어오기로 이미 그렇죠. 계약을 맺혀놨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BBB 플러스급이 됐다라고 해서 채권 발행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 정도 급은 인수를 잘 안 해요. 아슬아슬하다는 아슬아슬한 거죠. 말씀이시군요. 한 급만 그 삐끗하면 경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신용 등급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HMN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매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트리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무 구조가 확보가 된다라는 게 드디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는 것 때문에 재무 구조가 되는 건데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어찌 됐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면 보다 은행 대출보다는 싸게 그리고 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주면 그때부터는 채권 발행이 원활해지죠. 물론 이제 이 정도 급이 되면 지금 10% 넘어가면서 이자를 줘야 되긴 예. 하겠죠. 왜냐하면 한전채가 한 8%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한전채는 국가 그 급이에요? 신용등급인데 최고 그게 등급이죠. 한 8%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뭐 HMN 같은 경우 은행에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어두운 터널에서 약간 빛이 들어오는 그렇죠. 정도의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시세 체크가 필요하고 그렇죠. 뉴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중립 정도의 투자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원래 워낙 지금 뭐 밸류를 땡겨 왔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해운 쪽은.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예측 불허인 상황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물동량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내년도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약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페덱스가 네.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왔잖아요. 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페덱스가 네. 덜 나왔고 나이키가 잘 나왔죠. 둘 다 잘 나왔어요. 팩트- 나이키는 30% 네? 어닝 서프라이즈고 페덱스는 13% 어닝 그런가요? 서프라이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거는 이제 페덱스 같은 예. 경우가 이제 굉장히 기업들 물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점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준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웃돈 실적이어서 시작의 반응이 좋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물류가 전반적으로 강하고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도 일단 중립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